안녕하십니까. 아주 맑고 화창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해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를 어떻게 켤 것인가?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1일 2식을 통한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대로부터 이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이식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마 시대 이전에는 1일 2식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의 문화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제 1일 3식이 되었는데 그 이전 시대에는 계속 1일 2식을 했습니다. 아침은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침 일찍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점심은 언제쯤 먹었을까요? 점심은 사실은 이제 이 고대인들의 식사는 오후 3시경에 두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석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루에 두 번의 끼니가 있는데 아침조, 저녁석 두 번이에요. 그죠? 점심은 원래 마음에 점을 찍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심은 원래 정규 식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간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간식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이제 3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공복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1일 2식에 대한 예찬론이 있죠. 1일 2식이 좋다. 근데 일본의 저자 히가시 시게요시는 의학 칼럼니스트인데 1일 2식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1일 2식은 맞기는 한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식사해야 한다. 저녁에서 다음날 점심까지 1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둬서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한다. 자, 이 아침을 굶고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되었죠. 이게 영양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굶을 때 우리 내분기계의 호르몬들이 잘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잘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임상 시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침을 굶으면 점심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생산이 돼요. 저녁 때도 그래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침을 잘 먹어야 우리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내분비의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또 이 두뇌 회전이 빨라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1일 2식은 맞지만 사실은 저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침과 점심을 먹는 2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18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둔다면 아주 좋은 그런 식사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한 8시간 정도 해서 두 끼를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6시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복을 가지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제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 책은 제가 아주 의미 깊게 읽은 책입니다. 클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린,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몸 혁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자인 알레한드로 융거는 12시간의 단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공복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독 신호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약 8시간이 지난 후에 켜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몸에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독 스위치가 켜지려면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몇 시간이요? 예, 8시간이 지난 후에 해독 스위치가 켜진다. 그런데 해독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4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8시간 후에 해독 스위치가 켜지고 4시간 정도는 해독을 해야 되니까 최소 공복 시간이 몇 시간? 예, 12시간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녁 늦게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이러면 12시간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혈당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이제 도표로 나타낸 그림인데 이 그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패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식사를 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요. 그 안에 이제 많은 당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당이 흡수가 돼요. 근데 우리 이 소장에는요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에 그 49g 이상의 당을 흡수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걸 뭐 과일을 즙을 내서 먹고 녹즙을 먹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흡수를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 급격하게 당이 흡수되면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사계통의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1시간당 한 40g 정도의 당이 이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이 당이 이제 식후에 한 5시간까지는 이렇게 많이 흡수가 돼요. 이렇게 많이 흡수되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오죠. 이런 이제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는 이렇게 당이 많이 흡수가 됐는데, 근데 식사 이후에 우리 몸 안에서 당 조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에 글루코겐이 분비가 되어서 이 글루코겐이 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어서 이 혈당을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에서 이 글리코겐이 나오는데 이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 한 12시간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면, 식후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양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는 무슨 그래프예요? 요거는 이제 식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식사 후에 우리 간에서 이제 저장되었던 거, 뭐 근육에 저장되었던 거, 이런 걸 이제 내분해서 당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간에 저장되어 있던 것도 이제 그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당 신생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 뭐 이 단백질이나 지방질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이것들을 이제 당으로 변환시켜서 쓰는 이제 당 신생 작용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당의 그 총량을 보면 요 이제 이 빨간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식사를 할 때 높이 올라가죠.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이 우리 몸 안에 이 토탈 이 글루코스가 대개 이제 12시간쯤 지나면 이제 여기 보면 시간당 당 소비량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0 좌우, 그죠? 뭐 한 7에서 10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당은 반드시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명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쭉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에서 글리코겐이 분비가 되거나 또는 뭐 지방질, 단백질, 뭐 우리 뭐 각종 뭐 피루부산, 젖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해되어서 이제 당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당 신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12시간에서부터 이제 뭐 한 12시간에서부터 한 20시간 요 사이에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적어도 한 몇 시간 정도의 공복기를 갖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12시간. 근데 이제 12시간이지만 이제 8시간쯤 지났을 때 해독 스위치가 켜지고 그 다음에 12시간쯤 지나면 이 12시간이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주로 이제 지방질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지방대사로 주 에너지원이 지방으로 바뀌는 시간. 요 12시부터 한 20시간 요 사이에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가 아주 활발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아주 해독이 잘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독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12시간 이후가 중요한데 12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그 몸 안에 우리 그 혈액 속에 있는 당이 고갈이 돼요. 혈액 속에 당이 고갈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혈액에서 당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암세포 주변의 젖산이나 근육의 글루코겐 저장 시 산소 부족으로 생긴 피루부산, 알라닌, 글리세롤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산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게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게 젖산이에요.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젖산이 이제 그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내요. 이 암세포는 이제 이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제 그 암세포 주변을 이렇게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젖산을 이용해서 신생혈관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혈관에 침투하는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젖산이 우리 그 면역세포들의 그 기능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 주변에 젖산을 없애면 암세포가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간 이후에 공복 시간은 우리 암 환자들에게 아주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시간이 되면 근육의 알라닌이나 이제 글루세롤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에너지원이 뭐 지방질이나 단백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시간이니까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이루고 있는 이제 지방질이나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저녁을 안 먹든지 혹은 간단하게 과일 정도만 먹어서 이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을 갖든지 안 그러면 이제 더 적극적인 해독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주기적인 과일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일식이 왜 좋은가? 이제 과일 속에는 많은 미네랄, 그 다음에 뭐 SOD 같은 항산화제, 또 파이토케미칼, 또 효소, 그 다음에 우리 장 운동을 시켜주는 섬유질, 또 뭐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수분, 그 다음에 또 각종 이 좋은 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산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구연산이나 뭐 사과산, 주석산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그게 우리 몸을 알카리화 시켜줘요. 이게 소화되면서 우리 몸에서 알카리 성분을 남겨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카리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우리 혈액의 pH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에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 우리가 알카리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이제 그 산성화되지가 않죠. 뭐 산성화 된다고 해도 이제 약간 수치상으로는 이제 그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혈액의 이 pH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버퍼 시스템이 유지되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다가 혈액의 pH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카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칼슘 유실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들 몇 분 계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칼슘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빠져나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절대 커피 드시지 마시고 녹차 드시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을 띈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산성이에요. 바카스 뭐
콜라, 사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산성을 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 해로워요. 맞습니까? 예. 그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칼슘이 빠져나갈 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이제 면역세포가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면역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동안 과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단식 모방 다이어트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팔터 롱고 박사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달에 5일 800에서 1100칼로리로 우리의 식사량을 낮추면 우리 몸은 단식 상태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식사량의 한 절반 이하로 낮추면 우리 몸은 단식 상태로 인식을 하고 해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한 며칠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일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유대인들의 식생활 보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씩 금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금식의 문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식이 좋은데 금식은 또 하루 이상 하면 우리 몸에 이제 그 이상 대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식은 오래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씩, 열흘씩, 20일씩 금식하는데 금식하고 나서 몸이 잘못돼서 후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과일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 과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90%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과일을 먹어도 영양소가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과일식을 하고 2주 혹은 3주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그 건강 레벨 혹은 뭐 혈액 검사 이런 걸 해보면 영양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굶는 대신에 여기 보면 800에서 1100칼로리로 낮추면 우리 몸이 단식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일을 드시라고 할 때 한 끼 한 얼마 드시라고 그래요? 200g. 그럼 세 끼면 600g. 사과 같은 경우는 당 함량이 한 13%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600g 하면은 이제 600g 정도 먹으면 뭐 80g 가까이 당을 섭취하게 돼요. 80g 가까이. 그런데 이제 포도당 1g이 이제 4칼로리가 나오니까 4, 8이 32 하면은 뭐 한 320칼로리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당을 하루에 그 50g 이하로 먹을 때는 우리 내장 지방 분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우리 이 내장 비만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50g 이하의 이 식사를 할 때 내장 이 지방이 굉장히 많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내장 지방 안에 이제 염증 세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염증 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네, 염증 세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을 억제하는 굉장한 노하우가 또 염증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데, 그런데 과일을 단독으로 먹을 때는 한 90% 정도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약 800칼로리나 1000칼로리 정도의 식사를 안 해도 과일로는 뭐 하루에 뭐 한 600g 정도만 먹어도 이제 이 칼로리를 흡수함으로 흡수하는 영양소 이상을 여러분이 흡수하게 돼요. 아시겠죠? 거의 정상식에 가까운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12시간 이후를 우리는 초기 기하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2시간 이후 기하 상태에서의 놀라운 해독 효과를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제 이 대사 기능에 이상이 오면 첫째 당뇨에 걸리잖아요. 그죠?
당뇨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제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있는데 그 정상적인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 세포로 들어가는 이 리셉터 초인종을 자극을 하는데도 이 세포가 열리지가 않으면 우리 에너지가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당뇨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렙틴 민감성이 증대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배고픈 느낌, 이제 배부른 느낌이 없으면 계속 먹게 돼요. 그게 렙틴 민감성이 감소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민감성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렙틴 민감성 및 인슐린 민감성이 증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12시간 이상 기아 상태를 유지할 때, 그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우리 노화를 예방해주고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갱년기 지난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돼요. 이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지방 분해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복기를 유지를 해봤어요. 그 저녁을 과일을 먹거나 혹은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씩 과일식을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콜라겐 수치를 보니까 콜라겐 수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예. 그게 참 이상하죠? 고기를 안 먹었는데 우리 이제 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있는 식사 패턴을 가져가다 보니까 단백질 합성이 잘 돼가지고 콜라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뻐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진 보여드린 분 있죠. 한 이렇게 2달 조금 지났는데 막 이렇게 목이 두텁고 이렇게 짧았던 분이 목이 날씬해지고 아주 길쭉해지고 아주 그 미녀로 바뀐 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지면 단백질 합성이 잘 돼요. 네. 우리는 이제 근육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좋은 근육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조골세포 분열이 촉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조골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조골세포가 많아야 거기에서 적혈구가 생산이 되고 백혈구가 생산이 되어서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을 올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 이제 과식할 때 많이 오거든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중성 지방이 감소하면서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이 중성 지방, 특히 이제 흰밥, 흰밀가루 이게 많이 만들어내죠. 자, 이제 그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가질 때 이렇게 그 미토파지가 일어나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오토파지도 있고 미토파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토파지는 뭐예요? 우리 이제 이 세포가 이제 병들거나 어떤 불량한 것이 될 때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이 세포가 죽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그 다음 이제 이 미토파지는 뭐예요? 이 낡은 미토콘드리아, 병든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해되고 새로운 것들이 자꾸 증대가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토파지예요. 근데 이제 이 미토파지를 증대시키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미토파지를 늘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이 미토콘드리아 이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꾸 추워요. 아시겠죠? 근데 이 미토파지를 늘리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것이 건강 회복의 무엇이다? 지름길이다.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엔진 동력입니다.
이제 이 우리가 먹는 포도당이나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 이런 것들을 연료로 해서 이 미토파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뭐 세포당 대략 뭐 한 300개에서 40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느 부위에 이제 세포냐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이제 달라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일을 하기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가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물, 이제 그게 다 음식물이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 음식물이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진 않아요. 이게 ATP라고 하는 분자로 바뀌어서 이 ATP가 그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이렇게 그 이 ATP가 이렇게 그 자기 몸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세포 안으로 넣어줄 때 그게 이제 이 ATP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음식물이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ATP라는 에너지 화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면 이 에너지 공급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알로에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제거하는, 생성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또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의 자가 삼혈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암이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 그 신호인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칼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칼슘의 그 양을 뭐 세포 안에 밖에 뭐 이제 이런 그 양들을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호르몬 합성을 조절하고 또 세포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 건강에 아주 절대적인 그 역할을 미토콘드리아가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영국 뉴캐슬 대학이 참여한 국제 연구 때문에 회춘 방법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춘하느냐? 근데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어린 세포로 바꿔주면 회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젊어지고 싶죠? 제가 이제 그 여기 그 오시는 분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40대 후반의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늘마을에 들어오셨는데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어떤 분이 이렇게 쓱 나오는데 아니 못 보던 분이 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분 같기도 하고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오신 분이요. 얼굴이 막 이렇게 작아지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 2주 지났을 때, 3주 지났을 때 처음에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본인한테 비교를 해드렸어요. 이게 어떠냐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이게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여기 뭐 한 2, 3개월 계셨는데 제가 갈 때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번에 사모님이 밖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모님에게 성형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얼굴이 정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얼굴이 너무 작아지고 예뻐지고 아주 피부가 팽팽해졌어.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제 들어오실 때 모습을 이렇게 셀프 사진을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셔요. 조금씩 변화될 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젊어져. 그 이유가 뭐냐면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또 병든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고 이제 새로운 그 미토콘드리아가 막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그 적혈구도 그렇죠. 적혈구가 120일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뭐 70일도 살고 80일도 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낡은 이 적혈구가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산화되어 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식생활 바쁘고 과외식 하시고 이러면 새로운 적혈구가 전에 있던 것들과 전혀 다르게 건강하게 막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우리 몸은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야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과 뭐 이틀, 3일에도 뭐 뼈밀도가 올라가고 좋은 혈액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우리 몸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두세 달만 지나면 우리 체질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법칙을 실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 환경 호르몬이 가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유방암의 주범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가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게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활성산소, 식품 첨가물, 청량음료, 방부제 이런 것들이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증식이 되느냐? 유산소 운동. 여러분 유산소 운동 매일 하시죠? 예. 막 체조 안 해도 산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다 언덕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마을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서 운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뭐 저 밑에 숙소에서부터 식당까지 올라오고 그래도 뭐 이 경사로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계단 한 200개는 와야 식당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평지를 걸어도 이제 뇌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제 동맥경화 이렇게 되어 있던 분들이 언덕을 걸으면 정맥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린다. 근력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암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추운 거 제일 싫어해요. 추운 거. 그죠?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뭐 그 책에 보니까 아주 뭐 이 수분 동안만 찬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욕탕에 가시면 이제 몸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좀 풀어주셔요. 이제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풀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찬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너무 이제 깡다구로 오래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열 생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찬물 속에 처음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몸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짧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짧게 들어갔다가 또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요걸 이제 반복하면 피로가 확 풀리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샤워를 하실 때 냉온 수욕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차갑게 해요. 또 따뜻하게 해요. 이걸 이제 반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동안 이제 냉온수 목욕을 해주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냉수 목욕을 할 때 더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많이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하다가 잠시 좀 서늘하게 해주고 이제 이런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막 밤에 춥다고 뭐 이제 보일러를 자꾸 더 떼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한 27도, 8도만 내려가도 여러분 춥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27도, 8도 올라가면 덥거든요. 저희 집도 뭐 한 5도, 6도 뭐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 높게 이제 사는 편인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면 좀 덥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적어도 27, 8도에서 한 30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아침에 춥다고 잘 안 나오셔요. 이제 그건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할 때는 하고 환기를 확 시켜서 좀 이렇게 찬 공기를 좀 들어 마시고 내 피부를 찬 공기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 주어서 피부를 자극을 해줘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겨울철에 춥다고 이제 하늘마을에다 저 남쪽 나라로 도망가시는 분들 계셔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쪽에 계시다가 남쪽 나라 가가지고 건강해져서 돌아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강원도에 와서 추위를 덜 타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많잖아요. 이게 이 냉온 찜질을 저절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아침, 저녁 기온차가 많을 때는요,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죠? 따뜻할 때는 따뜻한 대로. 뭐 여기 찐방도 있고 하니까 찐방에 들어가서 데워주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좀 서늘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온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는데, 나는 따뜻해야 돼 하고 계속 열을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겨울철에 곰이 이제 이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요. 그죠? 그때 겨울잠 잘 때 체온을 낮게 유지할까요? 높게 유지할까요? 낮게 유지. 왜 체온을 낮게 유지할까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보일러 온도를 높여놓으면 기름 소모가 많죠. 우리 몸도 체온을 높여놓으면 기름 소모가 많은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게 좋다고 무조건 막 바깥에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몸에서 그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찐방에 가서 있어도 1시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한 4, 50분 있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추운데 더운데 이렇게 자꾸 바꿔줘야 우리 몸의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건강하게 이렇게 바뀌죠. 그 기능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간 공복 상태를 만들어라. 자, 이제 식간 공복 상태는 뭐예요? 이제 식사와 식사 사이의 공복 상태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 배고파야 인슐린 민감성도 늘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복을 즐겨야 돼요. 배가 빨리 고프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내 몸에 지금 소화대사, 해독대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때 내 몸이 치유되겠구나 해서 공복을 즐겨야 되는데, 배고프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녁 안 준다고 옛날에 저 개촌 식당 가가지고 몰래 밥 사 먹고 오고요. 막 두뇌 가가지고 생선 먹고 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다 낙오됐어요. 예.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하늘마을의 전통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이제 이 공복이 얼마나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전호흡 이런 거, 뭐 오장육부 마사지, 이게 또 다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대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또, 몸을 또 차게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몸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할 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또 증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찬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자꾸 기온을 바꿔주는 게 좋은 겁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해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제 활성산소를 억제를 해야 돼. 세포는 매일 하나의 세포에서 10만 보이 이상의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요. 놀랍죠? 그러니까 세포는 매일 하나의 세포에서 10만 부위 이상의 유전자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놀랍죠? 예. 자, 예. 우리 몸에서 이제 이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이 항산화 물질, 뭐 베타카로틴, 뭐 비타민 B군,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또 알파 토코페놀, 타닌, 카탈라이제, 페록시다제, 또 유용한 진균류, 필수 아미노산, 또 세포막 인지질, 칼슘, 철, 마그네슘, 나트륨,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의 이런 색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색소, 이
플라보노이드의 한 부분이죠. 이 플라보노이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 색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채소 잘 먹고, 과일 잘 먹고, 뿌리채소 잘 먹고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항산화제가 거기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번을 보면 이제 해독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일일 이식을 하고 오후 2시에는 위를 비워서 내 몸 안에 해독 스위치를 켜라. 두 번째, 일주일에 1일에서 2일 정도 과이식을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생활, 유산소 운동, 내용은요, 공복 상태 유지, 냉수 마찰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8시간의 공복 상태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해독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라는 것과